코로나 사태로 개봉이 연기되었던 이터널스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그동안 마블 영화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사항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토르, 로키, 오딘 등을 아주 능청스럽게 현대적인 슈퍼히어로로서 재해석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터널스에 북유럽 신화보다 훨씬 오래된 수메르 신화의 길가메시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게다가 그 역할을 마동석 씨가 맡았기 때문에 길가메시가 과연 헐크만큼이나 강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할지 기대가 컸습니다. 아울러 대중들에게 생소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들이 북유럽 신화만큼 유명해질 것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예고편을 살펴보니 이터널스에는 길가메시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테나, 헤파이스토스 등을 차용한 캐릭터들까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톡쇼 운영자로서 매우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개봉 첫날 극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자극적인 맛이 가득한 미국식 햄버거를 배부르게 먹고 싶었는데 새로운 레시피의 국적불명 샐러드를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동안 알고 있던 마블 영화에 대한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톡쇼 영화 대 신화 코너. 이번 영상에서는 신화 속 캐릭터를 대거 차용한 이터널스가 왜 그들의 매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재미없는 영화가 되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비교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저서를 통해 전세계 모든 신화와 전설에 등장한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주인공들은 매우 유사한 패턴의 여정을 거쳐 영웅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캠벨의 이론은 스토리텔링의 원형을 탐구하던 많은 극작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스타워즈 오리지널 3부작의 감독인 조지 루카스는 캠벨의 이론에 큰 영향을 받아 스타워즈의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카스는 스타워즈의 성공 이후 캠벨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디아나 존스, 반지의 제왕, 아바타 등의 영화들과 픽사와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이 영웅 서사 구조를 응용하며 명작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캠벨의 이론은 여러 극작가들을 통해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매뉴얼로 다듬어졌습니다. 그중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작가는 영웅들의 여정을 크게 3막으로 구분한 뒤 총 12단계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국내의 영웅 서사 구조 12단계라고 번역되어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터널스에서 차용한 길가메시, 아테나, 헤파이스토스 역시 신화 속에서 시련과 위기를 극복하며 영웅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럼 영웅 서사 구조 12단계란 무엇인지 스타워즈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막에서 신화 속 영웅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던 중 그를 찾아온 인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거부하지만 운명처럼 다가오는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시작합니다. 2막이 열리면 모험 초반에 여러 시련을 겪게 되지만 조력자들을 만나 위기를 돌파하고 현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각성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능력은 점점 완성되지만 그에 비례하는 더 강한 적들을 만나게 되고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결국 절정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상대를 넘어서며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납니다. 3막에서 큰 업적을 완성한 영웅은 평범한 세상으로 돌아가고 짊어졌던 임무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마블의 영화들에서 신화 속 영웅들의 여정에 가장 부합하는 성장 과정을 거친 캐릭터는 속물 기업가에서 아이언맨으로 성장하는 토니 스타크입니다. 그는 과학기술에 관한 천재이자 엄청난 부자였지만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며 돈과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또 자유연애를 즐기는 전형적인 바람둥이였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에게 납치되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탈출한 뒤 자신의 삶에 뒤돌아보게 되고 점차 영웅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라는 동료들을 만나 몇 번이나 세상을 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아이언맨뿐 아니라 어벤져스를 구성하는 캐릭터들 모두 안락한 일상을 거부하고 고난과 역경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련과 성장이 비단 영웅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인생 여정과 꼭 닮은 영웅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터널스의 영웅 서사 구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이터널스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초월자 셀레스티얼의 명령을 받고 데비안츠라는 돌연변이 괴물들을 섬멸하기 위해 석기시대 지구에 찾아옵니다. 보통 영웅 서사 구조 1막에서 주인공은 아직 자신의 능력을 각성하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터널스 멤버들은 불로불사의 존재로서 이미 개별 능력을 완성한 자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스타워즈와 비교하자면 신출내기 제다이 지망생이 아니라 10명의 제다이 마스터가 지구를 접수하기 위해 찾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터널스는 초반부터 기존의 영웅서사 구조와는 상반된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터널스는 긴 세월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투력이 강한 멤버들은 데비안츠를 섬멸하는 데 앞장을 섰고, 마법력이 강한 멤버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인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인류는 괴물들을 무찌르는 초능력과 불로불사의 권능을 가진 그들을 신격화하며 추앙했습니다. 반면에 이터널스는 점차 인간들에게 동화되어 갔고, 주인공 세르시가 이카리스와 결혼을 하는 등 인간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신적 존재가 점차 인간으로 변모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의 행보와 반대되는 전개입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이터널스는 데비안츠들을 박멸하는 데 성공하지만 인류의 분쟁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백수가 된 멤버들은 전세계 각지로 흩어졌고 21세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체를 숨긴 채 인간처럼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주인공 세르시의 최대 고민거리는 자신에게 청혼하는 존 스노우, 아니 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청산하느냐입니다. 그런데 데비안츠가 세르시 앞에 다시 나타났고 그녀는 흩어져 살던 멤버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 자리를 물려받은 세르시는 그동안 감춰졌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셀레스티얼의 목적은 인류와 지구를 희생양으로 삼은 뒤 새로운 셀레스티얼을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터널스의 정체는 인구가 최대한 불어나는 걸 돕는 일종의 로봇이었던 것입니다. 신에서 인간이 된 이터널스의 정체성이 결국 로봇으로까지 추락했습니다. 로봇들은 양편으로 갈라져 셀레스티얼의 명령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마치 캡틴 아메리카 11호와 같은 대결을 벌입니다. 정리하자면 이터널스는 마블의 영화들에서 전형적으로 이용했던 영웅서사 구조의 과감한 변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관객들에게 참신함이 아닌 낯설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신적인 존재들의 철학적인 고뇌와 번미는 블록버스터를 지향하는 슈퍼히어로 장르와 결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참신함으로 승부하는 스핀오프 드라마 정도로 제작했다면 꽤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강력한 영웅서사 구조를 갖춘 신화 속 캐릭터들을 대거 차용했으면서 아이러니하게 영웅서사 구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재미없는 작품이 된 제일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웅서사 구조가 절대적으로 영화의 완성도와 흥행을 결정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영웅서사 구조를 잘 갖춘 작품들 역시 시나리오뿐 아니라 연기력, 연출력 등 제작진의 모든 역량이 출중했기에 흥행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스타워즈 7, 8, 9편의 경우 오리지널 3부작의 영웅서사 구조를 복부 수준으로 재활용했지만 작품성과 흥행성 모두 오리지널에 훨씬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터널스 이후를 이어갈 작품들은 각 캐릭터의 실현과 성장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묘사하여 마블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관객들의 눈높이를 만족스럽게 채워주길 희망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